안녕하세요.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참으로 신기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져서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좀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형님 2명과 저, 이렇게 세 형제가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찌 보면 엄격하게 자랐다고 말할 수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기억도 안 날 때 저희 형제를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큰형이 말로는 엄마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항상 집에 남자를 데려왔고 작은 방에서 형과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리디 어린 전 그 당시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고 그냥 형이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제가 착각을 한 거죠. 하여튼 하루아침에 엄마가 가출을 하고 저희 형제를 버리니까 전 엄마의 손길 대신에 큰형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 밑에서 컸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람들 잘 믿고 순수했던 전 엄격하고 무서운 형과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이 좀 무서웠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항상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강하게 살지 않으면 넌 도태될 거고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뭐 이런 말들로 절 위협을 했으니 말이죠. 저로선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또 무서웠던 게 사실이에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어린 저로선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어린 제 마음엔 감수성이라는 마음의 샘물이 점점 말라갔고 저도 충격받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자꾸 접게 됐어요. 저희 집안은 그때까지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말도 못해요. 남들이 다 가는 수학여행 그 돈 10만원 없어서 제가 못 간다고 말할 때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담임쌤이 저를 몰래 불러서 혹시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가는 거냐고. 그런 거라면 선생님이 돈 내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뭐 이런 말을 듣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집에 와서 펑펑 울었고 형들은 기생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펑펑 우냐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때렸어요. 아빠가 집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미안하다고 일단 아빠가 10만원 줄 테니까 여행 갔다 오고 꼭 성공해서 우리 아들들 내가 멋지게 만들어 줄 거라고 어디 가서 돈 때문에 기죽는 일 없도록 해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다친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빠는 그날 이후로 이를 악물었던 것인지 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참 신기했고 그런 아빠의 모습이 어찌 보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막노동으로 번 500만 원의 적금을 깬 아빠는 시장에 들어갔어요. 장사를 하겠다는 거였죠. 칼국수를 하신다 했어요. 솔직히 저희 형제 처음엔 아빠의 음식 솜씨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가 하는 칼국수 누가 먹으러 올까? 시장엔 이미 수십 년간 음식을 해온 할머니들이 털을 잡았는데 괜히 돈 날리고 상처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지새울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빠가 칼국수 집을 개업했고 저희 형제가 그곳에 가서 맛을 본 순간 이건 정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상에서 맛있는 칼국수는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지락 칼국수인데 아빠는 바지락 20kg를 사서 한 번에 국물을 삶고 안에 조갯살만 따로 발라낸 다음에 고명으로 삶고 나머지 껍질을 깊은 국물을 위해 몇 시간 더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속살은 쫄깃한데 국물은 그에 비해 굉장히 깊고 진하니까 손님들이 뭐 이런 칼국수가 다 있냐고, 그리고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일이 저렴하냐고 하면서 하나둘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 집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맛이 장난 없다고, 엄청 대박이라고 소문이 나는 아빠의 가게는 한순간에 사람들로 문전성시가 되었고, 아빠는 메뉴를 조금씩 더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을 떼보자로 만들어준 효자 메뉴가 해물파전이었어요. 해물파전 다른 곳 가면 냉동 해물 그냥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금만 넣어주잖아요.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파전에 오징어 거의 한 마리를 통째로 때려 박은 듯한 비주얼을 보여줬고, 홍합은 어찌나 많이 넣어준 것인지 이게 파전인지 홍합전인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 인심 좋게 그냥 가격 생각 안 하고 손님들 맛있게 기분 좋게 해드린다는 마음 하나로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었습니다. 같이 나가는 겉절이도 마늘 겉절이로 해서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겉절이만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장이 맨날 줄이 길게 서 있고 방송국에서도 맛집 취재 온다고 찾아오니까 아빠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어요. 빚을 내서 점포를 확장하자고요. 그때 저희가 지방에 살았는데 번화가 근처에 큰 마음을 먹고 권리금 비싼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소위 대박 난리가 난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했을 때랑은 다르게 유동 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접근성도 좋아지니까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인지 주변에 죽어가던 상권도 확 뛰고 서울, 충남, 경남 이런 곳에서 2-3시간씩 차를 타고 올 정도였습니다. 방송에도 전파를 타고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아빠의 가게에 와서 인증샷을 찍으면서 유명세는 더더욱 높아졌고, 저희 가족은 돈을 갈고리로 쓸어 모을 그런 정도가 된 거였어요. 소위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벼락을 맞은 거였죠. 판잣집에 살던 저희 형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도 더 이상 돈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돈 없어서 사이즈 맞지도 않는 형이 옷을 물려받아 늘 소매와 바짓단이 질질 끌릴 필요도 없었고, 학교에서 돈 내라고 혹은 급식비 안 낸 명단에 제가 적혀있을 걱정이 없으니까 기죽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된 형들은 아버지 가게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고 앞으로 아버지를 도와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전 형들과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형들이야 성격이 워낙에 외향적이고 시원시원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잘 맞을 수 있었겠지만 전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향적이고 어찌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소수만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시끄러운 환경을 싫어하는 저로선 아버지의 사업이 자랑스럽긴 했지만 그 밑에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 누구보다 그냥 사회복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누구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 복지사가 되고 싶냐? 라고 말할 정도였죠. 솔직히 제가 감수성이 여리고 다른 또래 남자친구, 공감 능력도 좋아서 주변에서 너 정체성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제가 험한 말이 오가는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는 자기 일 도와주는 형들만 이뻐하고 마음 여리고 소녀 감성인 전 도태된 존재가 될 거라고 무시하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으니까요. 참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할까? 내가 그리 잘못한 것일까? 하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사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저의 꿈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매장 하나씩 가지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겁니다. 아빠 몸이 하나니까 세 개의 점포를 혼자서 완전히 운영할 수 없었고 믿고 있던 아들 2명들에게 넘긴 거죠. 저야 뭐 장사에는 워낙에 소질이 없으니까 감히 그 가게를 넘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형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사에 소질이 있고 워낙에 머리가 빠르고 영리한 형들은 곧잘 그 장사를 해냈습니다. 형들이 맡고 있는 2호점, 3호점도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면서 잘 됐고 저로선 엄청나게 기뻤어요. 그런데 돈을 만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잖아요. 초심을 잃기도 쉽고 쉽게 거만해지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데 그게 딱 형들이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빠 말을 잘 따르고 항상 지켜야 할 식재료 규칙 이런 것들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고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본점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그곳을 두 형들에게 로테이션으로 맡기면서부터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형들이 결혼 전까지만 해도 둘이 협심해서 세 개의 점포를 잘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거의 30살 중반이 돼서야 둘째 형님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한 여성분, 몸에는 문신이 얼굴에는 실리콘이 가득한 소위 껌 좀 씹어봤다는 그런 여자를 데려왔고 아버지 그리고 첫째 형 상당히 놀랐지만 대쪽 같고 고집이 아주 센 둘째 형을 막아봤자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그냥 그 결혼 허락했어요.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첫째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첫째인데 둘째가 먼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니까 어찌 보면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달복달 나게 된 거죠. 왜 난 이렇게 혼자서 솔로로 있어야 하지? 나도 빨리 가정을 차려야 하는데 하면서 여자를 만나러 클럽에 나다니기 시작했고 그게 화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6개월 사귄 다음에 집에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 여자 정말 얼굴은 무슨 황진이 저를 갈라 할 정도로 매혹적이고 눈빛이 아주 고혹적이었지만 말투에서 스며나오는 산티 그리고 가벼움은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형, 너무 조급하게 결혼하는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사람 뭐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말투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난 너무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자 형은 니깟 놈이 뭘 한다고 하면서 제 멱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용만 낼 뿐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형, 내 말을 절대 들을 리 없으니 나도 그냥 무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형과 말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결혼하고 난 후 한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가게가 삐그덕거리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만 입원해있자 가게를 돌볼 사람이 없었고 형들은 마누라랑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 가게를 가지도 않고 바지락 20kg로 국물 내는 거 단가 낮추겠다고 10kg로 국물 내고 또 마늘김치 그것도 원래 저희가 담궈야 하는 것인데 귀찮다고 기성제품 쓰기 시작한 거죠. 그거 손님들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눈치채고 한 명 두 명씩 발이 끊기기 시작하고 인터넷 리뷰에 여기 맛 변했다. 원래 사장님 안 나오고 아들들한테 맡기면서 이상해졌고 특히나 그 아들들이 마누라 같은 여자가 맨날 카운터만 보고 돈만 센다. 저번에 보니까 현금 다발 주머니에 넣던데
막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라 몇십 개가 올라온 겁니다. 한 사람이 테러를 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손님들이 다 그렇게 느낀 거죠. 전 뒤늦게 그 리뷰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보여줬고 아빠는 건강에 충격을 받아 심하게 악화되었어요. 아빠가 형들을 불러서 호되게 혼내고 장사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하자 형들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제 그 가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아빠는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그냥 한 발 물러나 있으라고 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그게 할 말인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던 아빠는 할 말을 잃었고 어안이 벙벙했고 형들은 마치 이제 아빠 재산 우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뒤에 자기네 마누라랑 합세해서 가게를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빠 그걸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었고 이렇게 막장으로 운영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 칼국수 가게를 아예 넘겨버렸어요. 한순간에 형들은 맛집 사장님에서 백수로 전락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진 것인지 형수님과 함께 아주 극악무도한 계획도 세우고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다가 싹 다 걸린 겁니다. 아빠는 한순간에 몸을 거의 못 쓸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입도 뻥끗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오히려 그런 아빠를 보고 형들은 좋아했어요. 빨리 아빠 죽어서 우리가 그 100억대 재산 다 가지자 하면서요. 아빠는 막내인 저를 제일 싫어했지만 형들이 이렇게 아빠를 괴롭히니까 당연히 재산 저에게 일부 주고 형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줄 줄 알았는데 참나, 형들에게 아빠가 죽기 전에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씩 해주고 저에겐 단 한 푼도 안 준다 그런 유언을 쓰고 사망하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막내인 저에게 유난히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한다는 게 전 화가 났어요. 아빠가 죽기 전에 평생 가지고 있던 하모니카를 저에게 건네며 이걸 잘 간직하고 있으면 너가 승리자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전 그때까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너무 화가 나기만 했습니다. 형들에게 집 한 채씩 해주고 나머지 돈은 다 기부한다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거조차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전 복지사가 되었지만 이상과 너무 다른 현실에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 아끼고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지도 않고 남들만 생각해서 기부를 했다는 게 자식 입장에서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속이 너무 상했고 그냥 화가 났어요. 형들? 당연히 자기들한테 왜 10억씩 주냐고 50억씩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죽은 아버지 앞에서 망언을 했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을 정도로 막장이 짓을 해댔어요. 당연히 형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아파트를 팔고 지네들이 사업을 다시 해보겠다고 하면서 나대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저도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힘들어하다가 그때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어서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했어요. 형들은 허구한 날 맨날 제가 돈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고 그런 형들이 대책 없는 요구에 혀를 내두른 전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 연을 끊고야 말았습니다. 소위 절연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전 아내와 함께 아이도 낳고 애가 유치원, 초등학교 갈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들도 있고 마누라도 애 돌보느라 전업주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복지사 일만 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신혼집 산다고 무리해서 대출받는 것 때문에 이자가 다달이 100이 넘게 나왔고 또 20 남짓한 제 월급으로 내 식구가 살아가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대출금 갚고 나면 돈 남은 것 거의 무일푼에 가까웠으니까요. 정말로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일 정도였습니다. 돈이 부족한 전 대출을 할 수 없으니까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은 더 벌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살다 보니까 속으로 솔직히 아버지 원망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쩌자고 내게 이렇게 돈 한 푼 안 물려주신 거냐? 자식들보다 진짜 이웃들이 우선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형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줬지만 형들은 이미 그걸 다 탕진한 상태고, 아빠의 바람과는 다르게 형들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으로선 제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돈이 심각하게 없다는 걸 제외하면요. 하여튼 열심히 살고 있는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오고야 만 겁니다. 막내가 아프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혈액 속에 먼 희귀 질병이 발견되어서 1년간 장기 입원을 요한다는데 병원비가 보험 처리해도 달에 몇백이니 저희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가서 애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전 어디 돈 나올 구멍 없나 하면서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가장이었나? 도대체 난 뭐하는 사람인가 싶으면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콱! 그냥 죽은 아버지 땅에서 꺼내 그 기부한 재산 절반만 내게 줬어도 지금 이렇게 죽고 싶은 감정은 없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려고 하던 그때 저에게 보이던 것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하모니카였습니다. 홧김에 에이, 이딴 하모니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내가 나중에 승리자가 될 거라고? 뭔 그런 개소리가 다 있어 하면서 그 하모니카를 땅바닥에 팍 하고 던진 순간 2개로 쩌저저적 갈라지면서 부서진 겁니다. 워낙에 낡고 오래됐으니까 부식되어 금방 망가진 거죠. 짜증이 난 전 그 하모니카를 봉지에 담아서 버리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모니카 안에서 무슨 쪽지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읽어본 순간 전 대성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 쪽지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거였어요. 이 쪽지 네가 언제 볼진 잘 모르겠다만 아마 10년 혹은 20년 후겠지. 난 널 참 많이 믿었다. 형들과는 다르게 소심하고 나약해 보였던 네가 어쩔 땐 걱정되기도 하고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약해 밉기도 했지만 내가 네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보니 너가 진짜 효자인 것 같구나. 내가 이젠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데 멀리 생각해보니 네 형들한테 재산을 안 주고 네한테만 준다면 분명히 불같은 네 형들이 널 해코지했기 뻔하다. 그러니 난 버리는 돈이라 생각을 하고 네 형들에게는 10억 아파트 한 채씩 해주는 걸로 마무리하고 너에게는 이 하모니카를 건넬 것이야. 남은 재산은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기부법인 재단을 만들어 1년에 몇 프로씩 일정 기부를 하게 할 거고, 재단이 설립되고 10년 뒤엔 이 쪽지에 적혀있는 유언을 가지고 변호사를 너가 찾아가면 수십억 상당의 내 재산을 네가 가져갈 수 있게 놨다. 말이 기부재단이지 사실은 10년 뒤 너를 위해 아빠가 준비한 선물인 거야. 너가 아빠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생각을 했다면 수년이 흐른 뒤에도 이 하모니카 가지고 있을 거고, 방식이 어쨌든 하모니카가 갈라지면 그때 네가 이 편지를 발견할 수 있겠지. 부디 너가 이 하모니카를 오랫동안 잘 간직하길 바라고 꼭 필요할 때 내 재산을 타가서 행복한 삶을 보내길 바란다.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해줘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라고 적혀있는데 전 그제서야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는지 몰라요.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요. 우리 아빠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난 그것도 모르고 돈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원망했으니 말이죠.
아버진 천재였습니다. 재산을 저에게 주면 막장에 성격이 괴팍한 형들이 날 괴롭힐 것을 예상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에게 재산을 물려준 거고, 전 정말로 막 내가 아파서 돈이 꼭 필요할 때 이 유언을 발견한 거죠. 바로 지체할 틈도 없이 유언장에 적혀있는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희경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그 재단 안에 있던 돈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도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전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 혈액병을 완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아이 건강에만 집중하면 됐고, 다른 더 이상의 복잡한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보다 더 좋고 감사한 일은 또 없었던 거죠. 다행히 막내 저와 마누라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완치가 되었고, 전 물려받은 재산으로 집 앞으로 되어 있던 대출금도 싹 받으면서 돈 걱정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말도 못해요. 하늘에 대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리 하시면 제가 아버지한테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아버진 평생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들 속에 아버진 제 몸의 일부가 될 것이고, 우리 딸들한테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입이 마르도 닳도록 말해드릴게요. 천국에서는 행복하시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돈들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야무지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마누라 그리고 딸들과 함께 오랜만에 아버지 산소에 가서 소주를 뿌려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밉다는 이유로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웠는데, 이제라도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고 몇 자리도 책임지고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참으로 서운한 마음에 10여 년을 아파했는데 결국 이리 큰 뜻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하여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저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이렇게 생기게 되어서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른 하늘에 복이 떨어지기도 하네요. 벼락이 아니라요. 그럼 긴 제 사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건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